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유형자산, 중요한 자산 중에는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유형자산, 뭐 감가상각에 대한 사항들을, 뭐 거기에 대한 뭐 취득원가, 그에 대한 내용도 봤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이건 이제 회사의 주요 활동과 관련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은 회사가 이제 뭐 계속 얘기했듯이 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냐, 거기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종류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다, 또는 물건을 사와서 파는 애들이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애들을 제조기업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사다가 마진을 붙여서 파는 애들이 상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회계학에서 보는 기업들은 주로 이제 얘네들을 이제 볼 거예요. 물론 제조기업에 대한 사항들도 내용은 나오지만 상기업을 기준으로 이제 내용을 이제 주로 이제 전개를 할 테고, 그 다음에 회사는 어쨌든 간에 물건을 사다가 거기다 마진 붙여서 파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볼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다 마진 붙일 그 물건들 있죠. 걔네들이 이제 뭐냐면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얘는 원재료를 사다가 그걸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겠죠.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물건을 만든 거, 이걸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품 또는 상품, 얘네들이 이제 재고자산에 이제 포함된 애들이고,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은 처음에 들어와서 가지고 있다가 물건이 팔리면 그때 걔가 이제 뭐냐면 비용이 되고, 그 팔린 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어떤 거냐?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쓰다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다가 중간에 지금 보고하는 시점에 작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점에 물건을 만들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걔네들이 뭐냐면 반제품, 제공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완성이 안 된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다가 파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제 뭐냐면 재고자산 안에 포함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일단 취득원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그 지출액들, 완성이 되기 전까지 거기에 포함된 지출액들이 다 그 제품에 대한 원가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품 같은 경우에 물건을 사오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사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파는 애들인데, 취득원가는 일단 매입가액이 들어갈 거예요. 사온 가격.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대 비용이 만약에 지출이 됐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부대 비용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수수료라든가 또는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재고자산의 원가에 이제 포함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어떤 자산을 내가 사가지고 와서 물건을 판다. 매입가격이 뭐 10,000원이더라. 그리고 그걸 가져오는데 운송비가 들더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11,000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품이나 또는 뭐 제품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팔리면 얘가 이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돼요. 비용. 이게 이제 재고자산과 관련된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면 재고자산 의의는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들.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은 물건을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 중간에 이제 반제품이나 뭐 제공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나 뭐 제공 과정, 즉 만드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원재료 같은 거, 그런 것도 재고자산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할 때는 이 계정이라는 게, 계정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우리가 원장이라는 거 본 적 있었죠? 원장. 그 원장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에 대한 원장을 우리가 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품. 이 상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차변 쪽에 증가하는 게 이제 나타나고, 대변 쪽에 감소하는 게 이제 나타나요. 그럼 상품이 증가한다. 만약에 물건을 사오는 애들이다. 그러면 증가가 뭐냐면 매입이 되겠죠. 물건 사온 거. 그거 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매된 부분. 그게 이제 매출 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남겠죠. 얼마가. 자, 그거를 이제 기말재고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물건을 팔다가 남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기초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상품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여기서 보는 이 기초재고와 단기에 매입한 거 있죠? 이게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재고예요. 이거를 판매 가능 재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냐, 팔든지 남기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합계 금액은 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을, 여러분들 이제 재고자산 쪽에서는 이 계정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계정에서는 상품이나 재고자산 써도 상관없어요. 기초재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거. 자, 얘네들이 이제 판매 가능 재고고, 이쪽에서 팔리면 매출 원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으면 기마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합계 금액과 여기 있는 합계 금액은 항상 같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계정을 이용해서 보게 될 텐데, 저렇게 이제 각 그 재고자산 계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금액들이 결국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재무상태표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는 걸 만드는데, 그때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이제 포함이 되냐. 이 매출원가로 들어간 부분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아있는 이 기말재고가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장, 즉 재고자산 원장에 기록된 금액들이 나중에 결국 어디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느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들어가는 금액들이 쟤네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게 이제 그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넘어가게 되면 또 여기서 남았던, 이게 만약에 1년도에 있다. 그러면 1년도에 재고자산의 움직임이죠, 이게. 그러면 1년도 말에 이렇게 남아있는 건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또 이제 이 년도에 기초재고가 돼요, 얘가. 이 금액이 이제 2년도에는 또 기초재고가 돼요. 이거는 1년도에 재무상태표에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사온 게 있겠죠. 그거 가지고 팔든지 남기든지 하겠죠. 매출원가, 그 다음에 기말재고. 그럼 이게 또 장부에 이제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흐름을 보면 그 계정 안에 있는, 재고자산 계정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표시가 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뒤에 페이지에 그림, 재고자산 계정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취득원가. 취득원가에는 매입 원가, 전환원가, 재고자산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되는 기타 원가. 이게 이제 뭐냐면 부대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원가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물건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제조기업은 원재료 사다가 거기다가 뭐냐면 조립이라든가 뭐 가공을 거쳐야지 제품이 완성이 되겠죠. 그 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출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원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2절에 재고자산 포함 여부.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이거 기말재고 있죠, 이거. 이 기말재고에 들어갈 수 있는 재고자산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회사의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회사의 창고에 들어가서 재고자산을 씌워보면 돼요. 10개 있으면 10개가 기말재고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팔렸을 테니까. 그죠? 근데 창고에 들어가서 씌워봤는데 10개가 있는데, 창고 외에, 지금 창고에는 없지만, 장부상에는 재고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창고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회사가 12월 31일 날 장부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장부를 만드는데 창고에 지금 얼마 있냐? 창고에 10개의 상품이 이제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재고자산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12월 30일 시점에 외국에서 물건을 사온 게 있어요. 물건 사온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운송 중에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어요, 지금. 12월 30일 시점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부를 만들 때 재무상태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재고자산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과연 이것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장부상 재고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의 포함 여부는 뭐냐면 장부상 재고는 얼마로 기록돼야 되느냐, 실제 재고는 지금 이만큼 있지만 그래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을 조정을 해주는 과정이 기말 재고의 포함 여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첫 번째 미착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미착 상품이 이제 이거예요. 이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물건을 사올 때 조건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래서 물건을 사올 때 여기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품이 지금 운송 중에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사왔다. 그러면 이거는 나의 재고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창고에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걔가 도착지 인도 조건이더라. 그러면 이 재고는 물건 판 사람 있죠? 걔의 재고에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나의 재고에는 포함시킬 이유가 없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 도착지 인도 조건일 때, 기말재고 자산 포함 여부를 보시면 매입할 때를 보세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내 재고에 저 3개를 같이 집어넣어서 재고자산으로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10개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여기 13개가 같이 들어가요. 물론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물건을 판 사람 입장이더라, 내가. 그래서 내가 바로 여기 입장이다. 물건을 판 사람. 자, 그랬을 때는 조건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일 때는 아직 내 재고로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는 선적을 딱 시켜버리면 걔한테 물건 파는 거니까 내 재고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미착 상품이라는 게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송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물건을 팔 때 위탁 판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가 얘한테 물건을 맡겨요. 10개를. 자, 그럼 얘가 이제 물건을 얘가 이제 팔아요. 4개를. 그럼 여기 6개 남아있겠죠? 이 재고는 얘가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럼 얘 창고에는 지금 이거 10개 말고 창고에 한 100개 정도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는 일단 장부를 만들 때 이 100개는 당연히 재고자산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얘한테 맡겨놓은 거, 그 중에 4개는 팔렸으니까 6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건 누구의 재고냐 이거죠. 그 수탁자는 자기 재고 아니에요. 맡아가지고 얘는 대리 업무만 하는 거예요. 얘는 수수료 받는 애예요. 그럼 결국 이 6개는 뭐냐? 얘 재고에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탁 판매를 할 때 수탁자가 팔지 못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위탁자의, 즉 얘의 재고자산에 같이 장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위탁 판매의 경우에 이거를 뭐라 하면 적송품이라고 얘기해요. 적송품도 재고자산의 분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적송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창고에는 없지만
수탁자 맡겨놓은 놈 창고에 들어가 있는 놈 걔가 이제 적수용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직 거기서 팔리지 않았다면 팔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장부에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위탁 판매의 경우 적수용품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적수용품의 원가를 마찬가지 장부상의 재고로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기말 재고의 포함 여부다 이렇게 이외에 몇 가지 경우가 더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실제 그 이론 시간에 들어가서 또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의 포함 여부는 비록 창고에는 없지만 장부상에는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에 재고자산의 순환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물건이 팔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10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게요. 얼마짜리였냐면 한 10만원짜리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의 원장, 재고자산 계정만 따로 띄워서 이제 볼게요. 자, 기초에 얼마짜리 있었냐? 10만원짜리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중에, 10개를 샀다고 할게요. 자, 10만원짜리 샀어요. 구입. 뭐 2월 1일날. 그러면 2월 1일날 매입된 거 10만원이 여기 이제 기록이 돼요. 단기 매입분이. 그 다음에 또 이제, 10개를 또 사왔다고 할게요. 10만원어치. 3월 20일날. 그러면 3월 20일날 또 10만원어치가 이제 매입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팔려요. 4월 10일날 물건이 팔렸다고 할게요. 15개가 팔렸다. 그럼 물건이 팔렸을 때 물건 팔린 것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매출액이 나와요. 매출액. 15개에 대해서 매출액이 뭐 이거를 하나에 뭐 2만원씩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얼마가 됐을까요? 2만원, 2만원이면 그러면 30만원이 되겠네요. 자, 30만원이 이제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가를 기록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재고자산 내가 사왔던 거 그 원가예요. 그래서 30만원에 대한 원가 얼마냐? 15개니까 지금 다 만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러면 15만원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며칠이냐면 4월 10일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물건을 또 사왔다, 10개를. $10만원에.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 뭐, 6월 2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0만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럼 기중에 있는 기록을 쫙 해요. 자,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계정별 원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 여기 합계는 여기 합계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 합계는 지금 40만원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15만원 있죠. 자,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게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이제 12월 31일 시점에 가서 보면 남아있는 게 지금 약 25만원 남아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기말 재고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재고자산 계정을 쭉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거를 뭐라 그러면 계속 기록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건 사올 때 사오는 거 다 기록하고 나갈 때 거기에 나간 부분 매출원가 그걸 기록하면 결국 맨 나중에는 이렇게 그걸 빼고 나면 남은 게 이제 기말적으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렇게 찾는 방법을 계속 기록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들어올 때는 다 기록을 해요. 2월 1일, 3월 20일, 6월 2일 이렇게 다 기록을 해요.
자, 근데 나갈 때 중간에 팔렸죠, 한번 이거. 자, 이거를 기록을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12월 31일 날 이제 창고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25만원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15만원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실지 재고조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기록 방법이 있어요. 재고자산을 기록할 때. 나갈 때마다 매출원가를 그때그때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때 기록을 하지 않고 맨 나중에 창고 들어가 봐서 역으로 남아있는 거 빼기, 남아있는 걸 빼고 나면 사원고 쪽에서 남아있는 거 빼고 나면 나머지가 매출원가로 기록되는 방법. 그렇게 계속 기록하는 방법을 실지 재고조사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방법의 차이점. 보시면 얘는 나갈 때 바로 기록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12월 31일 날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재고자산의 기록 방법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기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질 재고조사법 또는 계속기록법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차이점이 좀 있죠. 일단 여기에서 이걸 빼고 나면 얘가 결정이 돼요. 계속기록법에선. 그래서 계속기록법을 보시면 밑에 이제 그 수식이 하나 나오는데 기초재고, 단기 매입 수량, 거기에서 얘를 빼고 나면 얘가 나온다. 자, 그게 계속기록법의 방법의 의미예요. 자, 근데 실질재고사법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기초재고, 단기 매입, 거기에서 기말재고를 빼고 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여기서는 매출원가가 종속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기말재고가 종속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계속기록법의 방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재고자산의 기록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재고자산 사가지고 올 때 꼭 만원에 사오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만원에 10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제 가격이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5,000원 올랐다, 만약에. 그래서 12,000원, 12,000원 올랐다고 할게요. 10개면 12만원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온 거예요. 하나당 12,000원씩 사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격이 올랐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물건이 팔렸어요. 자, 15개가 팔렸어요. 어쨌든 그 물건은 하나당 2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30만원의 매출액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매출 원가, 이걸 기록할 때, 과연 얼마짜리가 팔렸냐 이거예요, 지금. 15개가 팔렸는데, 이렇게. 이게 10개, 5개가 팔린 건지, 아니면 이거 5개 팔린 건지, 아니면 10개, 5개 이렇게 팔린 건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원가를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단가 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사올 때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니까, 과연 팔릴 때, 과연 얼마짜리가 팔린 거냐,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개별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선입선출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가중평균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개별법은 뭐냐? 개별법은 각각의 그 구입되는 재고자산에다가 태그를 다 붙이는 거예요.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이렇게. 그래서 이거 나갔을 때 15개 하나씩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3개, 뭐 2개, 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게 개별법이에요. 각각의 원가를 직접적으로 대응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15개는 어디서 팔린 거냐? 이게 팔렸고 이 중에 5개가 팔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매출 원가로, 즉 팔린 것에 대한 원가는 얼마냐? 10만원짜리하고 그 다음에 12,000원짜리 5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매출 원가로 기록되는 방법. 그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은 어떤 거냐? 이거는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온 거 있죠, 얘를. 물건이 이제 팔리게 되면 이 사온 걸 평균을 내요. 총 얼마 들었냐면 처음에 10만원, 12만원,
14만원. 몇 개? 30개 사오는데. 그래서 여기 평균을 한번 내볼까요? 저희가 얼마나 떨어지려나? 안 떨어지겠는데? 그럼 12,000원이네. 자, 그러면 여기서 팔린 15개는 12,000원짜리가 팔렸다. 이렇게 하는 걸 평균법, 즉 가중평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원가, 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각각 아까 우리가 그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 결정 방법 전에 봤던 게 뭐냐면 기록법을 봤었죠. 그래서 계속 기록할 수도 있고 실지 재고조사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계속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실지 재고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선인선출법을 할 때는 계속 기록법을 쓰면서 이렇게 선인선출법의 방법을 쓰는 것과 실지 재고조사법을 쓰면서 선인선출법의 방법을 쓰는 것 둘 다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출 원가라든가 기말 재고가 같은 금액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가중평균법을 쓸 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얘네들이. 계속 기록법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건 팔 때마다 원가를 계속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마다 평균을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지재고사법을 쓰게 되면 물건 팔릴 때 원가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에 12월 30일 날 한 번만 원가를 결정을 해요. 그럼 그때는 뭐냐면 전체 1년짜리 판 것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얘가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 가중평균법 같은 경우에 계속 기록을 하면서 가중평균법을 쓰게 되면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동평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지 재고조사를 하면서 가중평균법을 쓰게 되면 이거를 총평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어가 좀 다르죠? 물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계속기록법을 쓰면서 가중평균법을 쓰자 또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서 가중평균법을 쓴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결과치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말재고 금액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로 기록되는 비용으로 계산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재고자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재고자산에서 기말재고 이 기말재고가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들어가는 애거든요. 얘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이제 기록되는 애예요. 예. 기말재고가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기말재고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매출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금액은 동일해요. 이건 사온 금액이니까 사오고 그 다음에 기초에 있던 금액이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결정을 했는데 이 금액이 커진다. 그럼 결국 얘는 고정이 되는 상태니까 매출원가는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뭐냐 매출원가가 줄어든다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즉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게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보면 개별법, 선인선출법, 가중평균법. 그래서 여기 밑에 가중평균법을 한번 보세요. 계속기록법을 쓰면서 가중평균법을 썼을 때 이걸 이동평균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매출이 되는 시점에 평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출이 됐을 때 첫 번째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기말재고를 할 때 그때 또 한 번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동평균법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 즉 실지재고조사법을 하면서 평균을 낼 때는 전체 평균을 기말에 한 번만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총평균법을 쓰는 경우다. 그렇죠? 그래서 단가 결정하는 방법에서는 총평균법이 그나마 이동평균법보다는 쉽겠죠. 이동평균법은 물건이 팔릴 때마다 평균을 기록해야 돼요. 이게 그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계산하는 게 복잡해져요. 여기서 이런 거 하나만 잠깐 볼까요? 매출원가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물건이 팔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10개가 팔렸다. 여기서 이제 매출원가를 기록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동평균법을 쓰게 되면 그 전에 여기에 대한 평균을 이미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균은 하나당 12,000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물건이 팔릴 때 여기에 대한 매출 원가를 기록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전에 30개 사오다가 15개 팔았으니까 15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균을 이미 냈단 말이에요. 12,000원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균은 이제 12,000원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개를 사왔는데 이렇게 만원짜리 사왔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25개로 이렇게 나눠줘야지 두 번째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팔릴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동평균법이다.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두 번째 평균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이게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에서는 두 가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물건이 팔릴 때마다 거기에 대한 원가를 기록하느냐 기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계속기록법, 실질조사법이 달라지는 거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팔린 물건에 대한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거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먼저 사온 걸 먼저 팔린 걸로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평균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각각의 실제 원가를 찾아가가지고 그걸 뽑아내서 원가를 보는 방법도 있다. 그게 이제 개별법, 서인선출법, 가중평균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항들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재고자산을 가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재고자산에 대한 사항들은 나중에 이제 또 이거보다 더 깊이 몇 가지 사항들을 몇 가지 또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약 4에서 5 정도만, 그 정도만 본 거예요. 4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6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그 이론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자, 뭐 이 정도로 이제 볼게요. 여기 뒤에 부채 쪽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산 쪽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좀 봤고, 부채 쪽에서는 자산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자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부채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에 대한 사항들로 보시면 유동, 비유동, 이거는 언제 돈을 갚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분이고, 그 다음에 확정되냐 확정되지 않냐에 따라서 또 이제 부채가 표시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 확정과 충당부채라는 게 있죠. 그 충당부채에 대한 사항들은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근데 확정부채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는 유동부채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계정에 대한 사항들만 좀 잠깐 볼게요. 그래서 유동부채를 한번 보세요. 매입채무는 물건 사올 때 돈 안 준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부채로 기록되는 거고, 미지급금,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자산을 사오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미지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뭐 임차료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주지 않았다. 그럼 미지급 비용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 단계 차입금은 돈을 빌렸는데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 그죠? 그 다음에 뭐 선수금은 우리가 이제 매출 활동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먼저 받았는데 아직 물건을 건네주지 않았다. 그죠? 그것도 부채다 이렇게 얘기했죠. 선수수익도 마찬가지. 상대방한테 어떤 용역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돈 먼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금은 대신 돈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가지세, 내국소비세법 배우죠? 그 내국소비세법에서 보면 부가지세가 있는데, 부가지세는 기업에서 돈을 미리, 소비자한테 미리 받아놓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기업 내부로 들어온 돈이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부채라는 얘기예요. 대신 받아놓은 돈.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법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못 줬으니까 미지급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미지급,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는 뭐냐면, 원래는 1년 이후에 지급이 되면 비유동 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유동이 아니다.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1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물론 그 외에도, 유동의 구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일단 원칙적인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는 1년 내에 돈을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1년 이후에도 돈을 갚아도 되는 건지, 그 차이점인데, 3년짜리 돈을 빌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유동이 돼요, 걔가. 근데 2년이 지나면 이제 1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때는 유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동성 장기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당부채에 대한 사항들은 나중에, 저기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부채에 대한 사항들은 부채 계정 과목에 대한 사항들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봤던 사채가 뭐냐면
장기 차입금의 일종의, 근데 그거는 이제 사채라는 어떤 증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사채도 비유동 부채 중에 하나예요. 사채에 대한 그 계산 방법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우리가 이제 단시간 내에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아주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몇 가지를 좀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기초적인 사항들을 쭉 본 거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이 안에 기본 사항들 있죠? 그걸 보면서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눈으로만 좀 익혀두시고, 나중에 이제 실제 이론 시간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이 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때 가서 낯설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예. 자, 고생하셨고요. 이걸로 해서 회계와 관련된 풀스쿨 과정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